저번 주는 좀 그랬지만 오늘은 졸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쉬워요. 저번 주는 좀 어려웠나요? 진짜 어렵구나. 그래서 개론이 어려운 게 좀 있고 좀 쉬운 게 좀 있고 그래요. 좀 그러니까 재밌잖아 그랬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잖아요. 막 그냥 어떤 날은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졸지만 하면 될 거예요. 별로 졸지만 않으면. 그런데 또 저번 주 같이 좀 개념적 어려운 내용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약간 단원이 좀 이렇게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 그렇게 더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려운 단어 같은 그래서 세 개 단어 어렵다 그랬죠? 경제, 투자, 감정 이런 것들은 복습을 한 5-6시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고 오늘 같은 것들은 굳이 복습할 이유가 그냥 가볍게 1시간 정도 살살 가볍게 살살 보시면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막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완벽하실 사람이 많아요. 내가 오늘 듣고 외웠으면 정확하게 암기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는데 학창시절에 우리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때는 공부의 양도 좀 작았고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부는 안 그래요. 일단 양과 범위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어느 시간에 배웠는지 기억 안 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중에 하다 보면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저걸 무슨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누구한테도 기억이 안 나. 그런 사례가 나오기도 하면 더 화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언제쯤 들은지 기억 안 날 뿐만 아니라 하여튼 들었긴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어떤 과목인지 어떤지 전혀 기억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쭉 우리 캐비넷에서 정리하듯이 자료가 막 들어오는 자료를 내가 원활하게 적절하게 좀 넣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어디 하고 있다 단어를 적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요 단어는 그냥 쭉 연결되는 단어 굳이 저번 주는 적을 필요 없는데 나머지는 적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한 그런 내용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자, 책은 어디 보시냐 하면은 120쪽부터입니다. 120쪽부터인데 여기는 너무 간단하니까 간단한 것들은 가볍게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쪽으로 넘어갈까요? 123쪽에 보시면 여기가 경기 변동에 관계되는 내용인데요. 간단한 거 하나 있네요. 123쪽에 경기 종합 지표 이런 게 있다 그죠? 선행, 동행, 후행. 자, 선행, 동행, 후행. 어감상 뭐가 제일 좋아요? 동행. 이게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노래 제목 같다 그죠? 동행이 우리가 가장 어감상으로는 가장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사실은 가장 우리가 윤노지가 볼 건데 선행일 수도 있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지금 행위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아버님 댁이 계시는데 시아버님 농지에 지금은 농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어. 아직은 농지죠. 조만간 몇 년 있다 이게 개발이 되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선행지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가 면적, 그 다음에 뭐 수주액, 종합주가지수, 통화량, 수출액, 유동성 이런 것들은 선행지표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내년에 또는 올해 말에 금리가 지금보다도 반값으로 내려갈 것 같아. 금리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대출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죠?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선행지표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사례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뭐 허가 면적, 허가 건수가 많아진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행지표라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공량, 뭐 생산지수, 출하, 제조, 부동산 아니고 다른 게 좀 섞여 있으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단한 느낌만 잡으시면 되는, 같이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후행지표는 뒤에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좀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런 느낌이 있겠구나. 라고 가볍게 보시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 순환적 경기 변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밑줄 긋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건축 경기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지칭하는데 이를 협의의 부동산 경기라고 한다. 동그라미 3번 광의의 부동산 경기는 공업, 상업 부동산 경기를 채광이는 토지 경기를
포함한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좋다. 공인중개사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인근에 그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개사는 굉장히 바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 그냥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개사님이나 아니면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거용 경기가 가장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니까 주거용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다른 경우 범위를 넓히면 상공업이나 토지까지도 포함하기도 한다. 뭐 그런 내용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렇게 가볍게 책을 보시라고 말하는 거는 편안하게 이쪽을 읽어보시라고. 그 흔적을 안 남기면 너무 안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예 볼 시간도 없어가지고 자 124쪽입니다.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이번에 기억입니다. 흔히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뭐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우리가 부동산은 언제나 이렇게 상승국민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상승 하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경기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 그죠? 항상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르막이 있으면 인생사 내리막 있는 거겠죠. 경기가 언제나 오르막 내려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말할 때 이거는 맞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 이런 말 표현을 하죠. 부동산 경기가 좋다 이렇게 말해요.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좋다.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좋은 시점이니까 부동산 가격도 당연히 높겠죠. 당연히. 이거는 맞는 말이다면 이건 옳은 말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높으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면 맞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같은 말 아니냐? 좀 다르죠. 이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가격은 좋아요. 근데 지금 거품이야. 조만간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 경기 좋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가장 고점에서 내려온 요 시점이에요. 가격은 높아요. 가격은 높지만 서서히 경기는 하강 국면으로 내려가겠죠? 현재는 높아요. 여기 때보다 여기 가격이 높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경기가 언제나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다는 거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가격은 높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틀렸다. 옳지 않다라는 거죠. 틀렸다기보다는 그런 표현을 좀 가볍게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125쪽 맨 밑에입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경기는 전순환적이며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가르변을 봅니다.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역순환적 이런 말이 나오네요. 한 번 더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126쪽에 중간에 가로수 한번 보시면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동시순환적 이런 말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내용을 125, 160 읽어보시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일반 경기는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말하는 일반 경기라는 것은 대부분의 우리가 경기 좋다라고 하면 보통 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말하는 거는 이거는 부동산 경기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가중평균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거용 부동산의 경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경기도 있을 것이고 공업용 부동산 경기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즉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요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중평균한 가중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항상 비슷하고 일정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안 그래요. 일단 여기는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같이 움직입니다. 당연하게 현재 경기가 좋아요. 그러면 공장 사장님은 공장을 확장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늘리겠죠. 경기가 좋으니까 그거 당연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장사가 잘 된다면 사장님께서는 마찬가지 상업에 투자를 늘리겠죠. 당연히 일반 경기 좋으면 상공업은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투자가 요쪽에 몰리다 보니까 주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는 우리말로 후빠래요. 이거는 이쪽에서 골고루 투자세라는 게 일반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거는 뒤쪽이라는 거죠. 요쪽이 먼저 선투자라는 거죠. 그런 면에 요 수입이 나중에 뒤로 돌아오면서 요 경기가 좀 줄어갈 무렵에 이 자금이 주거용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은 오히려 이거하고 반대 개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게 부동산 경기가 좀 뒤쪽에 있는 느낌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것들의 가중평균한 게 부동산 경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얘는 동시인데 얘가 좀 늦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얘보다 조금 늦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설명들이 읽어보시면 쭉 나오는데 지금까지 하는 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인력을 했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10년에 한번 나왔다? 뭐 이런 정도 지문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게 있다라는 거 보시고, 오른쪽에 봅니다. 127쪽에, 얘는 조금 볼만합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127쪽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네모.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조금 뒤에 오네? 네,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 경기는 요거의 평균이니까 얘가 조금 늦으니까 얘 때문에 좀 늦겠네 뭐 이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와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 있으면 이야기 된 거다. 그죠? 예. 그 주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인 겁니다. 동그라미 그게 왜 그러냐? 동그라미 2번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설명이 동그라미 2번이에요. 금방 제가 말한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그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그러나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은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변동한다. 이게 부동산 모양이 오르막 내리막이 어떤 것은 다 마치 이렇게 예쁘게 오르막하는 경우 없다라는 거죠. 그냥 막 지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부동산 경기 순환은 약 17에서 8년 주기로 한다. 밑줄 것이고 일반 경기가 한 10년 정도 봅니다. 주기를. 주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느낌이죠. 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할 때 가장 높은 점을 정점이라고 말합니다. 낮은 점을 저점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주기라는 건 뭐냐? 정점에서 정점 또는 저점에서 저점 요 사이를 우리는 주기,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이 주기가 일반 경기는 10년 정도 온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부동산 경기는 한 20년 정도 보면 된다라는 17, 18년, 20년 정도 보면 된다. 그건 2배 정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냐? 뭐 건축하고 상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3번의 동그라미 1번이죠. 부동산 경기 순환은 일반 경기에 비해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다. 당연하겠죠. 이게 2배 크니까 더 높고 더 낮겠죠. 더 길고 이렇게 할 거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의 니은입니다. 밑줄. 이처럼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다승 기간이 길다. 자, 다승 기간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다승에 젖어가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즉, 이게 관성에 의해서 하던 그대로 쭉 가버린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경기가 좋을 때, 조만간 안 좋을 거인데 판단해야 되는데 하던 그대로 쭉 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 부동산 경기가 그런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의 1번입니다. 밑줄. 부동산 시장은 위치 조용하면 조는 느낌인데 조는 건 아니죠. 예. 조용한 거라고 조는 건 아니겠죠. 불안합니다. 살살. 자, 진동 진동해 주세요. 부동산 시장의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국지성, 지역성을 갖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또한 통상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건 애매한 것들이니까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즉 부동산 경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서울에서 이 주택이다 수요가 늘어나다가 그 수요가 수도권으로 퍼졌다가 다시 그 자금이 지방으로 이런 순환으로 많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그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변동 크기와 진폭은 국가와 도시마다 다르고 같은 도시라도 지역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만한 그런 것들이니까 그죠?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능마시면 128쪽에 우경사 비대칭 이런 게 있네요. 이게 뭐냐? 부동산 경기는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짧은데 저점에서 정점을 기간은 그 다음에 길게 나타나는, 즉 정점에서 저점은 짧은데 저점에서 정점은 길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부동산이 이렇게 예쁘게 이런 모양을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한순간 떨어질 때는 수직으로 확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는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확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죠. 요걸 오른쪽 경사가 좀 빨리 떨어진다. 우경사 비대칭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3번입니다.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상식적으로 대부분 해결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조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경기 국면을 크게 부동산 경기를 두 가지로 파악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순환하지 않는, 이걸 비순환 경기 변동이라고 말해요. 순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순환하는 경기 변동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 순환하지 않는 경기 변동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 장기 변동이라서 굉장히 긴 기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규칙 변동이라 그래서 좀 규칙지지 않고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계절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요걸 정리해 놓은 게 왼쪽에 있는 우리 이런 내용입니다. 책을 보면서 차례대로 할게요. 간단하니까. 자, 1번 계절적 변동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년을 단위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 동그라미. 이게 매년 그 시기가 되면 정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냐면은 대학가에 공실 같은 거 예를 많이 듭니다. 대학가에 3, 4월에는 공실이 잘 없어요. 그런데 후반기가 넘어가면은 공실이 서서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남자애들이 군대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취업이 돼서 먼저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2학기는 공실이 서서히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매번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사철만 되면은 이 부동산을 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겨울 되면은 건축 건수가 줄어든다든지, 겨울에 공사를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대체적으로 계절적 변동이다. 그런 계절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거죠. 요즘은 그 해변가 같은데 여름에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숙박업소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보름이나 한 달 동안 살잖아요. 부럽다 그죠?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하여튼 보름 한 달 동안 이렇게 윈드스프링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 걔들은 다시 살아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죠? 그런 경우에 보통 아파트 같은 거 빌려요. 그래서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동호회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한 달 정도 살고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여름만 되면 아파트 임대료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도 여기 말하는 계절적 변동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장기적 변동 밑줄 그으시고, 장기적 변동이란 통상적으로 5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으로 측정되는 것, 여기까지 밑줄 그을게요. 즉 장기 변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추세 변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추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걸 장기 변동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안동이라는 지역에서 봅시다. 안동에서 우리가 도청이 안동으로 왔다 그죠? 안동 입장에서는 도청이 오면서 몇십 년 정도의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지금도 뭐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장기 변동, 추세 변동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입니다. 3번입니다. 무작위 변동, 불규칙 변동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 동그라미, 정부 정책하고 연결되고요. 오른쪽에 지진용수 같은 자연재해 동그라미. 이 불규칙 변동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많이 나타납니다. 금방 말한 것 같은 정부의 정책. 정부의 정책은 지금 뭐 정권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 정권이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펼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그 지금 퇴임할 노무현 정권이 그 앞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비호의적일 거라는 표현을 냈는데 이렇게까지 좀 힘들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특히나 세법 선생들은 정말 너무 세법 안 해야 돼. 사람이 그렇게 문제집 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또 세울 때면 또 바꿔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요약집을 만들어 놓고
또 막 만들고. 왜? 매번 바뀌니까. 그렇게 개론을 했어야지 왜 세법을 해가지고 말이야. 고생하고 있어. 여하튼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 정책이 그렇게 자주 바뀌어. 지금도 이 정권이, 새로 들어선 정권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가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불규칙 변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권이 어떤 부동산을 영향을 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자연재해 같은 게 있어요. 자연재해도 부동산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우리 한참 산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산불 난 지역이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불 나게 되면은 전후자면 전부 다 시꺼매요. 이게 몇 년 가요. 이게 없어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여기 집을 짓고 집을 얻어 사는 거하고 이렇게 뺑 둘러, 금방 그랬죠. 시꺼먼 그 앞에 집을 짓고 사는 거 대부분 이렇게 선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동네 지진이 일어났어요. 살고 싶겠냐고. 분명히 부동산 영향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불규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불규칙, 무작위 변동이라고 합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비순환 경기 변동인데 이거 뭐 어렵고 그런 거 안 해요. 한번 들으면 다 아시는 것들이고요. 근데 앞에 제가 정리한 것들은 왜 정리하냐면은 한 번만 들으면 아는데 아예 안 들으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뭐 어쩜 말 이런 느낌만 잡았어도 여러 번 찾아가긴 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는 순환 경기의 변동이에요. 순환 경기의 변동은 20년 주기로 부동산이 오르막 내리막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겠죠. 이때 낮은 저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좋아진다 해서 상향 또는 호황이라고 말합니다. 자, 고점 찍습니다. 정점. 정점 찍고 내려오게 되겠죠.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후퇴라고 말합니다. 더 안 좋아지면 하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불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저점 찍고 다시 어떻게 될까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다시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는 4가지 주기로 반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아니다. 그냥 회복 상향 어차피 올라가는 거잖아. 그 올라가는 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확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걸 축소된다 그래서 이걸 수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확장 수축.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하튼 4개든 2개든 오르막 내리막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 하면은 이때 올라갈 때와 회복, 상향, 확장, 내려갈 때 후퇴, 하향, 수축에서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거래는 2명이 한다 그죠?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사람을 매도라고 말하고요.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을 매수라고 말하는데 제가 꼭 이걸 확인을 하고 넘어가요. 그 이유는 김해 수업할 때 수업 중에 매도 매수를 질문하는 거야. 나한테. 나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한다고 생각했죠. 부동산 수업을 하니까 당연히 한다 생각했는데 젊은 친구가 부동산 거래를 안 해봤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개사무실을 한 번만 가면은 엄청나게 많이 듣는 말이 매도 매수예요. 그분들께서는 입에 달고 사실 거예요. 그렇지만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여하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 안 되면 찾아보시든 물어보시든 하시면 됩니다. 자, 올라갈 때는 매도 우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 경우에는 매수 우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암기할 때 이미 다 이야기된 거라 그랬죠. 자, 매도 올라가는 분위기죠. 이렇게 받침을 보니까 자, 매수는 이렇게 내려오는 분위기죠. 매도 올라가는 분위기죠. 쑥 내려오는 분위기죠. 그런 느낌 안 드나요? 예, 쑥 빠지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예, 그런 느낌. 그래서 올라가는 분위기, 내려오는 분위기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올라갈 때는 누구라고요? 매도. 내려올 때는 매수. 이걸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지금 아파트 값이 10억인데 한 달 있다 11억이 될 거야. 그럼 내가 파는 사람이 지금 팔고 싶어요? 나중에 팔고 싶어요? 그렇죠. 사는 사람은 지금 사면 좋은데 나중에 사면 1억 더 줘야 되거든. 우리 같은 물론 이제 대구도 그렇지만 이게 대도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달 사이에 억이 왔다 갔다 해요. 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달, 2달에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되니까
1억이 누가 1억이냐, 그죠? 이런 큰 금액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를 따져요. 그래서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매도자가 잠깐만요, 생각해볼게 이런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께서는 올라갈 때는 매수자는 딱 준비하고 있어요. 예, 빨리 사는 게 이익이니까 매도자를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매도 우위 시장이다. 공인중개사께서는 매도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반대로 가격이 내려올 때는 지금 사면 10억인데 그죠? 나중에는 9억에 살 수 있네? 그럼 매수자가 나중에 미루는 거예요. 잠깐만요. 좀 더 떨어진 거 지켜볼게. 이러나고 매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도자는 빨리 팔수록 좋기 때문에 안달이 나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매수가 설득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매수 우위라고 말하는데 이게 살짝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회복시장에서는 매수에서 매도 우위로 전환되는 시장이다라고 말하고요. 상향시장은 매도 우위가 강화된다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후퇴에서는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시장이다라고 말하고요. 하향시장에서는 매수가 강조도 이렇게 나와요. 여하튼 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느낌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이제 매도 매수는 되었고 이제 상한가, 하한가란 말을 씁니다. 올라갈 때는 반대로 하한가예요. 내려올 때 반대로 상한가. 위아래가 반대로 됩니다. 이거는 가격이 올라갈 때는 상한가가 되는 거고요. 내려올 때는 반대로 다시 올라갈 때는 한, 내려올 때는 상한, 반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앞에 이렇게 말을 안 했나요? 내가 뭐라고 말하던가요?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이럴 때 된 거야 이제. 여하튼 이런 느낌인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보면 이 과거 매매된 10억은 지금의 가장 낮은 가격.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살짝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이거 회복시장은 과거 사례 가격은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선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상향시장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가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살짝 다르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후퇴시장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은 지금 시점에 상한가가 되거나 기준 가격이 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하향시장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가가 된다 끝이에요. 살짝 다르다 그죠? 전환되는 데 여건 용어가 다른데 그 용어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이렇게 딱 봐놓으시면 굉장히 문제가 쉽게 풀린다. 자, 암기해야 됩니다. 매도 매수 올라갈 때는 매도, 내려올 때는 매수, 다시 올라갈 때는 매도, 내려올 때는 매수. 상한은 반대로 한다 그랬죠? 올라갈 때는 하한, 내려올 때 상한, 다시 올라갈 때 하한, 내려올 때 상한. 딱 이렇게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른 거 빼고 요것만 딱 표시하고 넘어갈 겁니다. 129쪽입니다. 가로 1번에 회복시장 밑줄 그으시고 쭉 내려옵니다. 미음 두 번째 줄 끝에 하한 가격 동그라미. 씨앗 마지막 줄 두 번째 줄에 매도자 중시 동그라미. 매수자 맨처음 하한가 매도가 맞네. 하한 매도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만 딱 동그라미 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넘어서서 상향시장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끝에 한 가격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끝에 매도자 동그라미 하시고 자, 똑같습니다. 이거 동그라미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후퇴시장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매수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상한가 동그라미 요거죠. 매수자 상한가 이거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다음 하향시장 밑줄 그으시고 3번의 니은입니다. 끝에 상한가격 동그라미 뒤끝 매수자 중시 동그라미. 자, 왜 이것만 하라고 말을 하느냐. 지금 여러분 동그라미 한 거예요. 동그라미 한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올라갈 때는 뭐? 매도, 내려올 때는 매수. 상한하는 반대죠. 올라갈 때는 하한, 내려올 때는 상한. 이것만 암기하시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격 이렇게 올라갈 때는 건축가 건수도 많아지고 착공량도 많겠죠. 여기는 건축가 건수도 줄어들고 착공량도 작아지고 거래량도 줄 거고 그런 것들은 말 안 해도 알 거겠죠. 설마 그럼 말 안 해도 안다는 이런 것들은 제가 말할 계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셔서 131쪽에 가로 5번 안정시장 밑줄 하시고 자, 두 번째 줄입니다.
불황에 강한 시장 밑줄, 밑에 위치가 좋은 적당한 규모의 주택과 도심지의 택지 등을 말합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안정시장은 경기 순환에 의해 분리되는 것은 아니나 경기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정시장이 뭐냐? 일반 경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일반 경기에는 안정시장이 그런 게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경기가 상향, 하향만 있는 거예요. 일반 경기는. 근데 부동산은 상하도 있지만 안정도 있어요. 즉, 안정 국면이 이 속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이 끝나고 일정하게 지속되기도 해요. 이거는 어떤 시장을, 국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장을 말하는데 이 위치가 굉장히 좋은 소규모 점포 또는 위치가 좋은 정말 위치가 괜찮은 이런 아파트, 소형 아파트는 가격에 큰 등락폭이 없어요. 이미 가격이 높아요. 이미 가격이 높으니까 경기가 좋다고 해서 올라갈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도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폭 상승 계속 유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안정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볍게. 그래서 이건 순환 국면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경기와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뜻은 약간의 가벼운 상승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 야들도 조금 오르나간다는 거죠. 그런 건 정도 되는데 이게 경기구만. 즉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안정이 반복된다면 틀린 거예요. 순환은 요거 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환은 요거 내게 되는 건데 안정은 요사의 가벼운 상승 하락을 지속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었죠? 이렇게 즐거이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갑시다. 우리는 132쪽입니다. 132쪽에 보시면 거미집 모형 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말한 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얘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잘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는 2년에 한 번꼴은 나온다라는 뜻이 됩니다. 거미집 이론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간단하게 다룰 거예요. 이제 거미집 이론을 너무 이론적으로 너무 이게 추실 필요가 많이 없는데 이론적인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거미집 이론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언제나 우리가 경제 현상은 수요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요자가 어떠한 재화에 대한 소비를 원하게 되면 공급자가 공급하는 게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는 쉽게 말해서 수요 공급이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수요는 반응을 했습니다. 수요가 원해요. 그러면 공급이 따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공급에 시간이 필요해요. 공급이 바로 공급되면 좋겠는데 공급이 바로 공급이 안 되고 공급에 시간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재화들이 있어요. 이런 재화들은 수요에 공급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있어. 높아. 그런데 공급이 반응돼야 가격이 안정이 될 건데 수요는 사람들을 원해서 가격이 올라갔는데 공급에 시간이 걸려요. 공급될 때까지 이 높은 가격이 계속 어떻게 될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격 급등급락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걸 우리는 거미집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 하면은 예전에는 농산물 시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농산물은 우리가 원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걸 재배해서 농사를 그냥 우리가 아침, 오전, 오후, 밤늦게 농사진다고 작물이 빨리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노력 힘이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자연 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동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에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급하기 싫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공급이 느릴 수밖에 없는 공급의 시간차가 존재하는 이런 재화들. 이것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부동산도 이 지역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 집을 짓는데 몇 년 걸리겠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이 즉 공급에 시간차가 존재하는 이런 재화들에 의해서 가격이 급등, 급락이 반복됩니다. 한 해는 급등, 한 해는 급락. 반복되는 현상을 거미집 이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다라고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132쪽에 볼 텐데요. 요게 거미집 이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거미집 이론은 시차, 시간 차이를 말하죠. 시차를 도입한 동태적인 이론으로 예측에 의해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미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가격 변동 시 수요는
즉각적으로 가격에 적응하나 공급은 일정한 생산 기간의 경과 후 적응하는데 그 시체를 구하여 가격이 어떻게 균형에 접근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즉 공급의 시간 차이 때문에 이게 각각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출질문 하나 밑줄 그을게요. 2번에 4번. 이와 같은 현상 다 모두 밑줄 긋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생필품적인 성격을 띠는 주거용보다는 대규모 임대 공간을 동시에 창출하는 상공업용 부동산에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 한번 시험에 나온 질문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보다는 상공업용이 더 이렇게 강하게 나타난다.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거미집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보도록 할 텐데 한번 넘어가 볼게요. 134쪽입니다. 실제 중량은 요겁니다. 거미집 이론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수렴형이라고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 안정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수렴형, 안정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요거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이 있어요. 그리고 공급의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때 수요의 탄력성이 더 커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라는 거 우리가 수요가 탄력적이다라고 말하겠죠. 수요가 탄력이면 뭐가 되느냐? 수렴형이다라는 거죠.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수, 단, 수 이렇게 암기합니다. 됐죠? 뭐라고요? 수, 단, 수 이렇게 암기합니다. 수요가 탄력이면 수렴형이다. 왜 수렴이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이렇게만 문제를 내면 좋겠는데 짜증, 기울기도 문제를 냅니다. 기울기도 문제를 내요. 짜증나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수요 곡선에 기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에 기울기가 있을 때 우리 저번주 배웠죠. 탄력질일수록 기울기는 뭐하다? 아이고 예쁘라. 이렇게 대답이 참 좋아. 뭔 말이에요? 곤란합니다. 탄력일수록 기울기는 뭐하다? 완만하다. 그냥 입에 붙였어야 돼. 붙여. 이해 못해도 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말은 수요가 탄력이란 말은 수요 기울기가 완만하다 말이죠. 완만하다 말은 기울기가 더 작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얘가 기울기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로 되네요. 네, 그럽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저번주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된 건데 이해는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냥 잘하는 외우듯이 아,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구나 해서 탄력성을 암기한 다음에 기울기는 반대 이래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수렴형이 되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수요가 탄력이라서 수요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공급은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릴 겁니다. 이게 공급입니다. 공급 일반적으로 그릴 거예요. 수요를 그릴 건데 일반적으로 수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데 수요가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완만하다 말은 조금 들어 누워야 되겠죠. 빼딱하게 들어 누우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약간 이렇게 수요 곡선이 완만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게 약간 완만하게 눕혀놓은 거죠. 왜? 탄력적이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 해는 농산물이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왜? 흉작이거든. 농사 안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가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초과 공급이야. 그 다음에는 폭락을 합니다. 왜? 양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양이 많으니까 안 심으니까 또 수요가 많아요. 가격이 또 폭등을 합니다. 폭등, 폭락, 폭등, 폭락이 반복되는데 이게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맴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기울기 어떨 때는 똑같을 때는. 그런데 기울기가 하나가 좀 우리말로 뺐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되느냐 하면 수요가 탄력적이다 보니까 안쪽으로 모아지는 모양이 들지 않나요?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안정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안정. 즉 이건 뭐냐? 수요가 탄력이면 어떻게 된다? 안정형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우리가 수요가 탄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요가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이 재화가 사치제에 가까운 재화예요. 꼭 필요한 재화가 아니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요자가 탄력적,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과일이 있는데 과일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죠? 사과, 배, 딸기, 기타 등등 많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사과 값이 평소보다 2배 급등을 합니다.
이때.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죠? 꼭 사과 먹고 살아야겠니? 그런 느낌 아닐까요? 먹으면 좋겠지만 꼭 사과를 이 시점에 우리 내년에 먹자 이러지 않을까? 소비자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판단합니다. 꼭 필요한 제약 아니니까. 느낌 아시겠죠? 수요가 탄력이면 수요가 현명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비싼 걸 안 먹는 거야. 그럼 사과값이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안정이 된다. 안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은 이렇게 된단 말은 이 재화가 수요가 탄력적일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고 우리 저번 주에 외웠던 수요니 탄력이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전반기 우리 개론 4개, 8개 단어, 4개 단어는 수요, 공급, 탄력성, 경제 파트가 이걸 끌고 나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내 입에서 수요, 공급이나 탄력 이야기 나와요. 그때 저번 주에 했던 걸 완벽하게 모르더라도 저런 개념이구나라는 걸 알면 이해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수요가 탄력이라는 말은 이 재화가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이 가능한 재화. 금방 말한 과일 이런 느낌. 아셨죠? 요런 재화일 때는 이렇게 가격이 수렴한다. 그래서 이거 말할 때 제가 바나나 이야기 하잖아요. 바나나인데 어릴 때 얼마나 내 바나나를 먹고 싶었겠어. 그런데 어머님께서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줘요. 절대로. 안 사줍니다. 싼 거 먹으라 이거지. 그래서 저렴한 고구마만 먹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사과, 비싼 사과를 우리 신랑이 꼭 먹이고 말겠다라고 열의에 붙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모님들께서. 그러면 사과값이 점점 올라가겠죠. 안 떨어지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된다는 건 수요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재화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물론 지금 말한 건 이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수탄수만 암기하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발산형이라는 걸 배웁니다. 뻗어나간다. 이거는 점점 위험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확장된다. 위험해진다. 복잡해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있는 건데 얘는 어떤 거냐면은 완쪽과 반대가 될 거예요. 수요의 탄력성이 있고요. 그리고 공급의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더 커요. 이걸 우리 이렇게 암기를 한다. 그죠? 공급이 탄력적일 때 발산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공탄발 합니다. 따라할까요? 공탄발. 자, 붙입니다. 수탄수 공탄발. 이것만을 외워야 됩니다. 아셨죠? 다시 수탄수 공탄발. 다시 수탄수 공탄발. 네, 이것만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 나오면 무조건 얘가 정답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급이 탄력이면 발산형이다라는 건데 기울기는 반대로 될 거예요. 즉 뭐냐?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봤을 때 이게 더 크다는 거죠. 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많으냐? 작다, 완만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얘도 그림을 한번 나타내보자라는 거죠. 얘도 그림을 나타낼 건데 이제 제가 수요는 정상적으로 그릴 거예요. 수요는 딱 45도로. 공급을 그릴 건데 원래 공급이 딱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공급이 탄력이니까 기울기가 맞아? 공급이 약간 뺐다게요. 뺐다 이제 아시겠죠? 공급이 약간 뺐다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약간 완만해요. 이제 뭐냐? 공급이에요. 공급을 일부러 약간 완만하게. 아까는 수요가 완만했고 이제는 공급이 완만한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아까와 동일하게 그럴 거예요.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은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심겠죠? 그 다음에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많이 심겠죠? 점점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죠? 확장되고 있다. 그죠? 이건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급이 탄력이라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수요가 비탄력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수요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요즘 인터넷에 한참 김치가 중국은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김치 없으면 뭔가 안 되잖아. 그죠? 김치는 거의 필수제죠. 김치를 만드는 배추 이거 값이 오른다고 해서 이걸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좀 비싸더라도 값이 2배, 3배 비싸더라도 이건 1년 식량이잖아.
그죠? 1년 식량이니까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김치냉장고에 들어있어야 좀 내가 뭘 이렇게 되는 건데 없으면 불안해서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를 들면 뭐냐 수요가 비탄력이라는 말은 필수제야. 꼭 필요한 거야. 쌀, 김치, 배추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은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비탈리니까 선택의 없이 계속 폭등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추가 올라간다고 해서 배추값이 비싼다고 해서 우리가 배추를 포기하잖아요. 조금은 줄이지만 예전보다 조금은 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고르지 못한다는 거죠. 쌀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쌀을 포기하지 못해요. 조금은 줄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급등해. 그래서 수요가 비탈리길 때는 이렇게 급격하게 꼬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탐수 공탐발하는 개념인데 이 개념이 134쪽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 수탄수 공탐발만 밑줄 것이고 자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자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수요 곡선 수요의 탄력성이 1.2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공급의 탄력성이 1.8이에요. 수요의 탄력성이 커요? 공급의 탄력성이 커요? 공급의 탄력성이 크죠? 그리고 이거는 이런 재화는 뭐가 된다? 발산형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간단하죠?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135쪽에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위에 것만 풉니다. 밑에 거는 다음 기회에 자, A, B, C 다음과 같을 때 기울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시장의 모형 형태는 마이너스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런 문제를 푸는데 자 봅시다. 다른 건 모르잖아. B. B는 0.3, 0.4 어때요? 같죠? 뭘까요? 순환형이겠죠. 요것만으로 답은 둘 중 하나 아닌가요? 그죠? 그러네. 맞아. 그래. 이걸 조금만 유심히 보면 답을 찾는 게 괴로 이렇게 많아요. 풀도 안 했는데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A만 풀면 그게 답이 나옵니다. A 볼게요. 수요 기울기가 0.8이죠. 공급 기울기가 마이너스 뗀다 그랬죠.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공급 기울기 0.6이죠.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적인가요? 금방 했잖아요. 작을수록 탄력이죠. 둘 중에 기울기가 뭐가 작아요? 공급이 기울기가 작아요. 공급이 기울기가 작으니까 얘가 더 뭐다? 탄력적이다라는 거죠.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뭐가 된다? 발산형. A는 발산형입니다. 답은 몇 번이다? 5번 끝. C는 반대로 된 거 쉽게 찾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낌 오시나요? 그리고 밑에 2번 같은 것들은 뒤에 좀 다음에 기울기 배우고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여하튼 첫째 시간에 이렇게 가볍게 정리했고 우리는 좀 쉬었다가 뒤에 거 보더라도 좀 쉬죠.